유럽인들이 인도의 불교를 고급스럽게 생각하게 된 이유. 불교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외래 종교죠. 인도의 종교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영상은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인 불교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제국주의적인 정서 속에서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했는데 인도에서 이미 사라진 종교인 불교의 재발견도 이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도 데칸대학교에서 수학하신 찐아 인도통 김용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큐레이터심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불교에 좀 익숙하죠. 네. 우리가 인도 불교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불교는 이제 재발견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듣고 나시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좀 생소한 이야기일 건데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기원 후 한 1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최소한 500년 전에는 대부분의 인도 지역에서 불교인들, 특히 이제 출가한 스님들 종단이 사라집니다. 이 불교 연구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부터 서구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었는데 네. 일단은 당시에 인도인들 스스로 불교 자체는 잊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지구화가 돼서 불교에 대해서 서구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인도의 불교를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불교 자체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었던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네.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지금 히말라야권 같은 곳이 불교 문화권인데 네. 이곳에서는 자국에 있는 불교를 다시 연구한다든가 근대적으로 연구한다든가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일본 학자들 정도를 제외하면 인도 불교 자체를 연구할 수 있었던 역량 자체가 200여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인도 불교는 새롭게 발견된 불교이고 그 전제 조건은 처음에 인도인들은 아예 잊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불교를 알고 있었던 국가는 인도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고 당시 이제 인도를 연구하고 인도에 남아있는 불교가 뭐지 하면서 연구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사실 아예 불교가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에 처음 도착했었던 서양인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특히 이제 불상이라든가 탑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붓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종교의 흔적이 남은 인도의 유적들이 이제 곳곳에 남아있게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촬영된 붓다의 최초의 설법지라고 알려져 있는 녹야원, 사라나트에 있는 녹야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아주 오래된 불교 유적들을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인도 하얀 옷을 입으신 한 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큰 탑이 있는 게 사라나트죠. 이제 대략 한 200여 년 전에 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서구인들이 마주했던 어떤 당시의 공간의 사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건물지가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집트도 똑같이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지금 거의 이집트에 있는 사원들도 다 이제 흙 속에서 그 흙하고 모래에서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실 발굴을 한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고고학에서 얘기하는 그 매스 무브먼트 그것 때문에 특히 이런 데는 막 바람 같은 게 많이 불어갖고 흙이랑 모래랑 막 돌 같은 게 막 날아다니면서 막 쌓이니까 많이 쌓이죠. 그래갖고 다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게 그 폐허가 됐다기보다도 나중에 이런 흙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감춰졌다고 그러고 그 감춰진 것을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알아낸 다음에 18, 19세기 때 이제 발굴하면서 다 꺼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 자체가 지금 발굴을 하는 장면이죠.
인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묻은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의 성지에 해당하는 서kam에 포함해서 불교의 성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요 유적들은 겐지스강 유역이고 매년 우기 때 특히 범람하는 강물이 흘러 이렇게 시로 나르는 흙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기 동안 한 18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에는 아주 많은 이제 황사 즉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얘기 잘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굴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략 뭐 15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정도 높이의 흙이 쌓였던 거죠. 예. 지금은 저희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집 밑에 있는 건축 그 건물지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성지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일종의 시민 공원화돼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사실 정비가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저때 사용됐던 벽돌 말고 새로 이제 구워가지고 좀 이렇게 비라든가 뭐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게끔 벽돌도 새로 다 교체하고 그래서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유적지를 너무 또 이제 이쁘게 단장을 했다. 또 거기에 네, 좀 그래서- 논란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니까 이제 방문객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는 지금 무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냐면 네. 저런 유적지들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제 영국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럽인들이었는데 대체로 굉장히 생소했었던 상황을 얘기 드립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날란다 불교대학 유적터가 발굴되기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 7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7페이지가 네. 7페이지 있는 사진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300년 전에 불교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구인들이 저런 인도 곳곳에 있는 이제 오래된 우리로 치면 사지죠, 사지. 그죠? 불교 사지의 현장 모습이 저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고 문헌도 연구되고 하면서 인도 불교가 어떻게 이제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유적 자체는 저렇게 생겼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었다. 와,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정말 이거 네. 잘 모르겠어요. 그 나란다 모습이 이제 발굴이 돼서 현재 유적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8페이지 모습. 예, 신준호 선생님도 아마 가보셨을 건데.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거기 가장 높아 보이는 거기가 또 불탑, 이렇게 본탑이에요. 본탑. 하단 부분에 보면 네네. 무너져 있는 구역 있죠. 네. 그게 이제 7페이지에 있는 제일 높은 구역, 거기도 뭐 조금 높이 솟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위에 있는 7페이지가 발굴돼서 네네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사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3년 7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 유적은 이제 8페이지 사진처럼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처음 접했던 영국인들이 접근했을 때는 대부분의 유적들이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 즉 인도인들은 그 당시 불교를 믿지 않고 있었고 최소한 1000년 정도 불교 유적지들은 대부분 다 버려진 상태였었다. 거의 다 유적이 된 상태였었다. 거의 대부분의 유적들은 그 이후에 힌두교 사원으로 이제 재활용되면서 불상 대신에 힌두 상들이 뭐 설치되고 한다든가 아주 일부의 이제 뭐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네. 9페이지. 자, 그나마 이제 흙에 묻혀 있지 않았던 유적들도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히 이제 서인도 지역에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석굴들이 될 텐데. 자, 석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상태였어요. 유럽인들이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이제 가운데 탑이 있고, 뭐, 거대한 이제 뭐, 건물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어쨌든 그 숭배의 주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뭐, 이 공간이 헌정된 사람으로 보이는 뭐,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일부 퇴색된 형태로 조각도 좀 있었을 거고요. 벽이랑 이제 스투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죠. 근데 그나마 이제 대체로 석굴들은 한번 만들고 나면 증축은 대부분 쉽진 않았죠, 그죠? 특히 탑의 원형을 변형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잔타 10번굴로 보이는데요. 아, 요런 석굴 자체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응. 지금 방문하셨을 때보다 안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네, 다 청소되고 이제 됐다는 거죠. 그죠? 네, 뭄바이 옆에 있는 까네리라고 하는 석굴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불교는 이제 인도인들한테 이제 잊혀졌고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가서 음식도 해먹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장이 막 그을려 있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네, 대체로는 거기서 주거했다라는 주거의 목적보다는 네. 그 소나 양 이런 거를 이제 석굴에 있는 산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소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한테 풀도 먹이고 양한테 풀도 먹이고. 아, 네네네네. 근데 그런 동안 이제 이게 밖에서 뭐 자신들이 이제 몰고 가던 가축들이 막 풀 먹고 하는 동안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음식도 해먹고 차도 한 잔 끓여 먹고 하는 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좀 아주 오래된 사진과 그리고 오래된 그 저기 사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직까지 사진이 아주 일반화되기 이전에 네. 당시에 이제 기록 영국 정부 등에 고용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묘사했던 이제 일종의, 당시로 보면 사진보다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 이 당시만 해도 네. 사진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20kg 정도. 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는 게 현재 우리의 물가로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미술업도들을 고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유적에 대한 스케치 등등을 이제 주로 남겼었죠.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문화유적과 관련된 책을 발간할 때 실제로 우리는 뭐 도면 아니면 사진을 활용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어떤 이런 유적과 관련된 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 이제 이런 이제 알바생들을 써서 이제 했었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오래된 어떤 인도 유적의 오래된 그 사진과 이런 당시 드로잉을 보여드린 이유는 당시에 이제 200여 년 전에 유럽인이 최초로 불교를 연구할 때 인도 불교 유적들의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인들에게 잊혀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인들 스스로 불교를 새로 다시 자신의 불교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어느 정도 불교의 전통이 있어서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상대적으로 네. 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명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유럽인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인도의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뭐 어떤 인도 불교 개론사라든가 인도 불교 문화사라든가 뭐 당연히 이제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때 시작되어서 기초가 다져지고 지난 한 150년, 200년 동안에 서구인들이 연구해놓은 인도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재발견된 인도의 불교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서구인들이 재발견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재발견되어 왔나,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재발견된 인도의 불교에 있어서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좀 부족한가, 그리고 혹시 잘못 좀 연구되어 온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인도는 우리처럼 이후에 성원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문헌들은 스리랑카나 이웃한 티벳 같은 곳에 이제 승원에 남겨져 있는 오래된 문서 등등을 이제 참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인도 불교 연구는 아무래도 고고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큽니다. 네. 우리 알지만 한국 불교를 연구하는 것보다 중국 불교를 연구하는 것보다 문헌보다는 그리고 고고학적인, 즉 어떤 유적과 그 유적에 남아 있는 오래된 비문, 그리고 어떤 그리고 고고미술사학적인 그런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고고학은 어떻게 해왔고 최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네. 인도 불교의 역사를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원시불교, 그다음에 승단불교, 부파불교, 그다음 소승불교, 대승불교 등등등 해서 불교 내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문화사적인 측면을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 자체를 저는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정쌤도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불교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인도도 답사하고 오셨으니까 인도 불교 문화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탑은 왜 이렇게 생겼고, 청방은 왜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모든 정보들에 우선 접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는 네.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내온 과정들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라 생각해요. 먼저 딱딱한 말로 하면 연구사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죠? 네. 네. 특히 인도 불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재발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준비했던 내용은 네. 서구인들이 이제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네. 그 과정을 쭉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유럽인들이 부처를 이디오피아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 먼저 보셨지요?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보고 오셔요. 인도 불교와 관련돼서 사진에서 제목을 보면 선교사 탐험가 너무 헷갈려 이렇게 돼 있죠. 네.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보시죠. 저 위에 타이틀이 있고. 네. 정답. 네. 네.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유적인지 네. 힌두교 유적인지 네.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자, 이 서인도 지역에서 이제 사실 영국에 의해서 개발되었던 근대적 항구 도시가 뭄바이였습니다. 네. 유럽인들이 오게 되면 주로 이제 뭄바이 항에 도착을 해서 큰 배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이타닉 같은 큰 배를 타고 왔겠죠, 그죠? 네. 와서 뭄바이 항에 그럼 우리도 사실 세계에 어디 처음 가면 우선 왜 처음 도착하는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뭐 유적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유적 중에 하나가 그 뭄바이에서 이제 근교에 있는 까닐리라고 하는 촛불 유적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로 치면 그 서울에서 느낌이 한 강화도 정도의 뭄바이 근처에 섬이 하나 있는데 네. 섬에도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엘레판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힌두교 석굴 사원이 있습니다. 네. 인도의 불교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을 남겨둔 사람들은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네. 포르투갈 당시에 그죠? 네. 어떤 분은 저 미국을 찾아놓고 자기가 인도를 찾은 줄 알고 이제 나 여기 찾았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인도를 못 찾은 거고 어쨌든 인도에 최초 도착한 사람 바스코 다가마라고 알고 있는 포르투갈에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왔죠. 유럽인들이 진출하는 곳에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뭐 유럽인들과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고 그 지역의 뭐 신앙도 전파하고 대부분의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는 사실 연구자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를 최초로 연구했던 최초의 인도학자 1세대는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그 지역의 풍습도 연구하고 뭐 언어도 연구하고 뭐 등등. 그래서 뭐 대략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5세기 이후부터 계속 지속됐는데 네. 들이 남겼던 기록들을 보면 제일 문제는 지금 인도인들이 불교를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도인들도 사실 저게 부처님인지 인도의 힌두교 신중의 신마 등등등등등 인도인들도 사실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줬을 때예요. 네. 그죠? 네. 인도인들이 섬겼던 신이 되었건 뭐 아니면 뭐 위대한 왕이 되었던 위대한 뭐라고 할까 성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빨간 색깔로 재팬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팬. 거기 보면 다이봇, 그러니까 그들 발음으로 이제 그때 일본 발음이 아마 뭐 부처님을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하나 보죠. 다이봇, 그 대불인 것 같아. 대불. 대불 뭐 그런 거겠죠. 네. 대불. 대불. 아이돌 오브 재팬 이래가지고 네. 큐레이터 심의 의견입니다. 이 사파는 그 크기나 주위 환경을 보았을 때 일본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대불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대불이 있는 동대사의 대불전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 동대사는 고대 나라의 역사 기념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유럽인들의 선입견이 많이 보입니다. 대불의 나발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곱슬머리처럼 그려지고 가슴은 여성적으로 표현되었고 둘러싼 공포가 있는 기둥은 서양의 성당 기둥처럼 표현되고 주변의 보살상은 기독교의 성자처럼 그려지고 광배도 흡사 서양의 성당에 그려진 성화처럼 표현되고 있네요.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보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잘 보여지는 흥미로운 사파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비슷한 좀 약간 뒤늦은 시기에 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방문해서 네. 부처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제 얻어오는 거죠. 네. 일본은 특히 이제 문호를 일찍 개방하고 거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인들이 갔었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교사들 및 이 드로잉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종 사파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 근데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 데 이제 막 퍼뜨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나마 부처라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됩니다. 15세기 이후에야 서구인들이 서양인들이 믿는 예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네. 그들도 비슷하게 알게 된다. 음. 근데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은 당연히 이제 부처에 대한 부처는 아마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화적 존재일 거고 혹은 사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스님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을 거고 일본인은 인터뷰를 해봤을 건데 신적인 인물로 아마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왔었을 때는 네. 그죠? 네. 미륵도 있고 관음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대승불교 영향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인도 자체에서도 이제 힌두교 신들과 좀 믹스된 상태에서 신적인 측면이 강했을 거고 동아시아에서 들었던 그 부처에 대한 이미지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아마 거의 절대 생각을 못했을 거고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지역에 믿고 있는. 네. 예, 그러다가 보시면 178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헌 같은 것도 연구하고 네. 특히 이제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산스크리트를 배웁니다. 인도 우리로 치면 이제 한자를 공부하듯이 네. 인도의 당시에 산스크리트를 알고 있는 브라민들한테 가서 산스크리트도 배우고 등등등 해서 옛날로 이제 문헌들도 좀 공부하고 하면서 네. 석가모니가 역사적 인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몇몇 학자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스리랑카 같은 데 남아있는 책을 보니까 가우타마 부다 혹은 부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격화된 인도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가모니가 실제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격화된 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시 인도를 연구하는 네.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당시에 산스크리트도 엄청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태어나서 인도를 진출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 이유는 이제 머리에 곱슬머리가 거의 핵심적이었었어요. 네, 틀렸지만 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선교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조금 문헌 같은 게 접근하면서 신이 아닌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왕, 네.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던 인도에 태어났던 그걸 떠나서 라는 쪽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 윌리엄 존스라는 사람이 네. On the Gods of Greece, Italia and India라는 책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디오피아 관련된 얘기가 써 있다는 거죠? 윌리엄 존스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당시 이제 식민 인도 정부에 네. 지금 우리로 지금 대법원장이셨어요. 네. 대법원장들은 판결을 해야 될 때 인도 관습법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인도 관습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를 들면 주자가래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네. 주자가래를 알려면 한자를 공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의 관습법을 보니까 브라민들이 알고 있는 산스크리트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인도의 관습법 이런 게. 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열심히 공부하셨고 혹시 인도 유럽어조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네. 그리고 당시 이제 인도는 무골 제국 때문에 페르시아어도 이해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오랫동안 그 무골 제국이라고 이슬람 제국에 인도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법 그 인도의 많은 이슬람인들은 페르시아 당시 법전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어도 공부하고 인도 산스크리트도 공부하고 또 기본적으로 당시 대법원장까지 했으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라틴어도 공부하고 했었다가 이 양반이 인도 유럽어족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학자 정도가 이제 혹시 역사적인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훨씬 더 많은 그 문헌들이 번역 소개됩니다. 인도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불교 문헌들이 실제로 이제 외국어, 말 그대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아주 소수의 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원 생들은 불교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불교 문헌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잘하면 역사였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네. 이제 힌두교의 어떤 신앙이 담겨 있는 책들도 당연히 그때 공부를 했겠죠, 그죠? 네. 그 신앙 체계는 사실 약간 신화적인 요소, 마치 이제 그리스의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측면이 훨씬 강했다라고 하면 불교 문헌에서는 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위대한 예수님과 같은 네. 종교 지도자와 관련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뭐 힌두교 신인지 불교 신인지 뭐 저자 양반이 신인지 뭐 인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20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불교가 역사였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계속 사실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랄까 사실 인도의 힌두교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창시자가 있으면서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는 도덕 윤리관을 기초로 하는 잘 짜여진 종교체계라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뭐 유속신앙, 민간의 전설 이런 것들도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일종의 오래된 민간신앙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학습이라든가 미신적인 측면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오래된 코브라를 뭐 숭상한다든지 네. 뭐 혹은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뭐 남성 성기 모양을 닮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숭배한다든지 링가라 그러나요 그거? 네, 그러니까 혹은 과부가 되면 차별한다든지 등등등등 하는 것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와 대비를 해보니까 불교는 그들에게 굉장히 좀 세련된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 동아시아는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불교 자체가 그 이후에 특히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불교 철학자들, 우리로 치면 쉽게 원효 스님 같은 분들이 논문도 내고 그랬잖아요. 불교 논문. 네. 그렇게 하면서 불교 철학들이 엄청 세련돼졌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굉장히 매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화려한 피라미드, 파라오의 거대한 권력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사실 경험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곳곳에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에서 자신들의 기독교 문명만큼이나 세련된 철학적인 종교 체계를 거의 유일하게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같은 소설가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면서 실제로 꽤 많은 최소한 유럽의 중상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매우 세련되고 긍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상대적으로 불교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특히 인도의 힌두교와 비교되면서 게다가 현재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인도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였으면 아주 소수의 선각자들을 제외하면 존중하고 존경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정서상 당시에. 어차피 이거는 잊혀졌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스스로에게도 마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오래된 시대처럼 인도에도 아주 오래된 시절이 있는데 이 불교는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마인드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들 지금 인도 니들 힌두교보다는 훨씬 세련된 옛날에 어떤 이게 있었는데 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들을 보면 고대 인도에도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니 이런 반응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아까 봤지만 폐허가 되어 있던 앞부분에 보여준 사진들이 있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발굴 그리고 석굴 같은 것들을 재정비하고 거기에 있는 대한 조사들 같은 것들에 많은 서구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힌두교보다 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영국 및 유럽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각 유명한 불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많이 퍼지기도 했죠. 네. 제가 국방에 가보니까 몇몇 불상들은 우리 한국에도 와 있더라고요. 아마 일본인들을 통해서 한국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불상이 유럽에서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특히 시바라든가 비슈누 같은 다른 힌두신보다 불상이 유럽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좀 더 이성적이고 뭔가 좀 커 보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헤르만 헤세 같은 소설가가 불교와 관련된 소설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서구의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었던 고대 인도의
네. 철학적 전통, 종교적 전통 뭐 이렇게 유럽인들의 호감을 받고 이제 불상들이 특히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많이 발굴되다가 불상만 파서 유럽에 팔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그 옛날 그 불교 신자들이 운집했었던 우리가 이제 승원이라고 하죠, 뭐 사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곳에 대한 건축도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서 약 200여 년 전 시작되었죠.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는 2부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유럽에서 힌두교보다 불교가 인기 있었던 이유.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당시를 대표하는 고건축 연구가가 제임스 퍼거슨이라는 건축가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 불교 건축, 인도 불교 유적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는 이 양반의 연구 위에 이제 쌓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치형의 뭐 대체로 뭐 몇 세기에 속하고 하는 일단 이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탑은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저렇게 변화하고 하는 뭐 이런 등등. 이때 이제 건축에 대한 연구도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들을 제임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남긴 건가요? 그게 보고서에? 요 유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깐헤리 아니면 저기 아젠타 10번 네. 석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인도에는 대략 한 2000여 개의 석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불교 석굴은 아니고 유적으로 치면 대략 한 그런데 굳이 발굴 같은 걸 굳이 하지 않고 새로운 불교 유적들에 대한 탐험도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하게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커닝엄이라고 하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군 장교였어요. 네. 당시에 영국 군 장교들은 식민지 같은 데 파견된 군 장교들은 기본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자기가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뭐 지리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민지에서 일할 때 인도의 곳곳을 조사하는 군 네. 장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 지역에 있는 고고학 유적지들을 이제 탐사하고 탐험했던 분인데, 아까 말했지만 인도 불교 유적, 인도가 잊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문헌이 소개됐잖아요. 문헌에 보니까 일단 석가모니의 그 중요한 성지들도 훨씬 더 많을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마침 그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현장 스님이라든가 중국의 스님들이 왜 여행을 하셨잖아요, 인도에. 네. 국업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신조영 스님께서 유튜브에 이제 다녀오시고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남기는 것처럼 그 책들을 참고하면 지리적인 감각이 있는 영국 장교다 보니까 영국 예를 들면 어느 정도를 걸어가고 서쪽으로 걸어가니 거기에 무슨 당시에 스님이 한 3,000명이 기거하는 큰 승원이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대당서역. 그걸 참고 삼아서 인도 곳곳에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유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합니다. 특히 이제 대당서역기 현장 스님이 쓰셨던 그걸 참고해가지고 현장 스님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지금의 파키스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인도로 들어왔다 보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쭉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발상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시 현장 스님도 그렇고 우리 해초 스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장 가고 싶어 하셨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보드가야가 제 1순위가 되겠죠. 당연히 성지순례니까 기본적으로. 네. 현장 스님과 해초 스님 모두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그 비하르주 가보셨다는 거죠. 네. 그 지역에 도착하는 것이 일단 핵심적인 목표였죠. 네. 그건 뭐 더불어서 당시에 최고의 불교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던 날란다도 이제 중요했겠죠. 네. 가서 기본적으로 인도 불교를 이제 연구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유적들이 첫 번째 타겟이었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성지 유적에 대한 이해도,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스님들이 다녔던 동선상에 있었던 이제 많은 그 불교 승원 유적들, 네. 부처님 시대의 흔적들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큰 절들이 있었던 타지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낸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헷갈려 하다가 일본, 중국 같은 데서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양반이 저기 일본에서 기원했다더라. 네, 그리고 책 같은 게 소개되면서 역사의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특히 이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부음이 불어서 불상도 많이 잘 되니까 불교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축도 연구하고 새로운 유적도 찾아내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유적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초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미술사적인 연구도 더해지면서 자, 지금 보시는 불상은 많은 그 불교 미술사 연구자들과 전공자들이 네. 지구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불상 중 하나로 꼽는 불상이에요. 크기는 등신불 정도? 이게 사르나트 불이라고 해요. 사르나트. 사르나트 불. 선생님 사르나트 봤잖아요, 그죠? 사르나트 유적 봤죠? 네. 그 불상이라든지 땅에 묻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발굴해가지고 박물관에 옮겨놨지. 그래서 박물관에 있어요. 간다라 불상도 들어보셨죠? 네네. 그리스의 어떤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보기에 멋있고 더 이렇게 그렇죠.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석가모니는 지금 우리 사르나트의 지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인물상이랄까 그것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를 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죠?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훨씬 더 조각적으로 훨씬 더 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파키스탄의 뭐 이렇게 간다라 불상보다는 이게 훨씬 더 뭐라고 할까 불상답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와 우수한 예술적 솜씨를 이룩한 고등 종교로 이제 인식이 되고 시작한 거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 옆에는 힌두교의 나라시마라고 해서 사자의 머리를 하고 힌두교의 많은 신상들이 보통 팔이 많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계물을 압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 신화적인 어떤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의 보다 그러니까 나라시마와 같은 이런 사자의 얼굴을 한 신이 있는 힌두교보다 네. 좀 더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아주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룩한 고등 문명 종교로 200여 년 전에 연구를 시작해서 한 5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인도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이미지는 지금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네. 막연하게나마 불교와 힌두교를 비교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특히 우리 불교에 속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보통 호불적이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네. 이제 불교를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우리는 더 그렇죠, 그죠? 우리 특히 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실제로 서양인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고등 종교라고. 네, 그러니까 힌두교는 미신적이고 네.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건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네. 실제로 불교와 힌두교의 관계에 들어가면 네. 상당히 미신적인 측면이 많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인도의 고대 종교를 대할 때 네. 이슬람은 최근의 종교로서 최근에 인도에 들어왔고 다소 폭력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는 종교이고 힌두교는 불교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미신적인 경향이 강하고 고대 그리스적인 신화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불교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유가 사상이라든가 혹은 뭐 자신들의 기독교 사상 같은 창시자가 있는 역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고도의 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좀 위대한 어떤 인도의 역사의 한 면이다. 그리고 건축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도 아주 수준 높은 미술품들 남긴 전통이다 라는 생각에 다다랐고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건 특히 힌두교의 이런 미신들 있잖아요. 칼로 하는 거 중에 뭐 의뢰인데요. 의뢰의 모습 저게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꼽았잖아요. 네. 사람 몸에 뭘 뽑았나 본데. 힌두교 뭘 중에 성직자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 뭐 신에게 접근하는 그런 거예요. 가끔 기독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긴 것을 자기 자신의 이렇게 손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징그럽네. 근데 칼은 왜 들고 있어요? 신의 무기죠. 왜 옆에 힌두교 신들도 이렇게 칼을 들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간혹 인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스림으로써 육체의 어떤 그 욕망을 버리고 뭐 어떻게 간다 이런 철학적 전통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벌 받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그럼요. 보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쌤도 딱 직감적으로 쌤도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과 이제 불교는 항상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힌두교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그렇죠. 불교는 그에 비해서 약간 이제 좀 정신적으로 고등적이고 그런 거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아까 인도의 불교에 대한 뭐 이해가 최소한 선교사부터 시작되어서 네. 그래도 최소한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이해하고 고대 인도사에 좀 이렇게 흔히 근대적 학문적인 입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후로부터는 연구를 쭉 해왔는데 전 세계 인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네. 불교 연구자가 지금까지도 뭐 압도적인 다수였죠. 여기에 우리 한국 연구자들 중에 특히 인도에 관심 있는 분은 대부분 불교잖아요, 그죠? 네. 현재 인도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중에 네. 불교 연구는 거의 지금도 압도적인 메이저죠, 그죠? 그 바탕이 이제 되는데 저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6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가 더해지면서 종교 자체, 불교 문화사 자체를 넘어서서 불교가 성장해왔던 인도 전체 역사 있잖아요. 네. 불교인들이 뭐 살았던 시대도 사람이 살았던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뭐 정치사, 사회정교사, 종교사회학 등등의 역사가들의 이제 인도 연구 자체, 인도 역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여기에 더해지고 네. 또 미술사가들의 연구도 더해지고 불교학자, 네. 특히 이제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학자들의 연구도 더 심화되면서 고대 인도 불교사라고 하는 게 정립이 되었죠. 네. 30페이지 보면 이제 고고학자들도 많은 그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네. 그동안 200년 동안 있었던 초기 연구 말고 그동안 우리가 인도 불교를 어떻게 고고학자들이 특히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3부를 마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